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단원이 들어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울 단원은 조선 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 후기가 언제부터라 그랬죠? 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라 그랬습니다. 즉 시기적으로 보면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야기인데요. 이 단원에서는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의 정치 전개,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대원군 이야기까지 이어질 겁니다. 네. 우선 이제 17세기의 상황부터 살펴볼 건데요. 붕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붕당 정치라는 것이 조선 후기사는 특히 이 17세기, 18세기는 붕당을 빼놓고는 정말 정치사를 얘기할 것도 없을 만큼 붕당 정치가 중요한데요. 이 설명이 우리 92페이지 제3단원의 제3장 조선사회의 변화와 서구열강의 침략적 접근 부분의 1번 98페이지와 9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붕당 정치가 어떻게 변질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이 내용들을 이제 이해해 보시면 될 건데,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붕당 정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 시간에 먼저 그 부분을 얘기해 보고 그 다음에 이 붕당 정치의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탕평책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92페이지는 한번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93페이지에 보시면요, 표가 하나 나오죠. 그렇습니다. 붕당 정치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어떻게 전개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그 교재의 설명과 표로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걸 제가 한번 풀이해 보죠. 이건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이것을 통해서 이해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 교재 내용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왕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면, 자, 여러분, 선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광해군, 네, 그 다음에 인조, 왕이 어떻게 이어지죠? 제가 조선시대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100년 단위별로 왕들을 다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왕을 당연히 안다는 전자의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선의 왕은 순서대로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죠, 여러분? 그죠? 효종, 또 현종, 다음에 숙종, 경종인데 경종은 뭐 됐고요. 영종조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보면, 자, 보시죠. 선조 때 처음에 붕당이 갈라져요.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척신정치, 그러니까 선조 이전이 파평윤씨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던 척신정치의 시대였는데, 척신정치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일까를 놓고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인과 서인이 다시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동인이 다시 둘로 분단이 돼요. 분당이 돼요. 그래서 남인과 북인 그리고 서인 이렇게 세 개의 붕당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동인, 서인이 남인, 북인, 서인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동인과 서인, 남인, 북인, 서인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붕당으로 갈라지는데, 자, 이 붕당들 중에 제가 앞에서 광해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권력을 잡게 됐다고요? 광해군 때는 북인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북인의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처음에 붕당 정치가 형성됐을 때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편이 갈리긴 했지만,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모함을 내서 죽을 때도 있었어요, 이미 선조 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상대 당의 존재를 인정해 준다는 전제하에, 이걸 이제 당시의 표현대로 하면 공론이라 그러는데요. 공론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붕당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광해군 때는 북인이 아무래도 소수파이다 보니까 소수파 정권이었던 북인이 권력을 좀 주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수파기 때문에 더더욱 컴플렉스가 있었겠죠. 그래서 다른 붕당을 좀 인정한다기보다는 북인이 좀 독주 체제를 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런 북인의 정치가 붕당 정치의 룰을 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인조 반정이고, 그 결과 광해군과 북인이 쫓겨나게 되고요. 북인은 더 이상 이제 조선의 중앙 정치 세계에서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조 때가 되면 서인의 주도하에, 하지만 남인도 일정 부분 참여하는 소위 말해서 공론 정치가 들어서게 돼요. 예를 들어 삼정승 중에 한 자리 정도는 남인이 차지하고 6조 판서 중에 한 2개 정도의 판서 정도는 남인이 가지는 이런 정도의 연립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점점 좀 벌어지게 되는데, 효종 때가 되면 먼저 한번 서인하고 남인이 한번 논쟁이 있어요. 이때 논쟁의 원인은 뭐냐면 북벌 정책을 놓고 논쟁이 있었어요.
북벌 정책을 주도하는 서인과 북벌 정책을 반대하는 남인 사이에서 약간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 논쟁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효종이 죽고 난 다음에 현종이 왕이 되는데 현종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서인과 남인이 두 차례에 걸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송 논쟁이라는 겁니다. 예송. 장래 기간을 놓고 논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숙종 때가 되면 또 한 번 서인과 남인이 이제 붙게 되는데 세 번에 걸쳐서 붙습니다. 이걸 환국이라 그럽니다. 네, 지금 보시면 효종 때, 현종 때 인조를 제외하고는 효종, 현종, 숙종이 전부 다 서인과 남인의 치열한 대립이 있었죠. 하지만 이 대립의 질과 양이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적어도 인조 때부터 효종 때, 현종 때까지는요, 논쟁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붕당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좀 졌다고 해서, 논쟁이 졌다고 해서 뭐 귀양을 가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지금 꼭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서 싸움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논쟁에서 졌다고 해서 주도권을 놓쳤다고 해서 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이 감옥에 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정도의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런 정쟁은 건전한 사회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절대로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있는 사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바보 같은 얘기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이 제발 싸움 좀 하지 말고 일치 단결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거면 국회의원을 뽑을 필요가 없죠. 북한의 국회가 그래요. 네? 김정은이 한마디 하면 전 국회 인민대의원의 대의원이 우리나라 국회인데 국회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모두 찬성, 기립박수 뭐 이런 거로 해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다양하기 때문에 절대로 똑같은 의견이 나올 수 없어요. 특히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정치적인 판단에서는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합법적인 제도 내에서 이러한 논쟁이 존재해야만 그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조선의 붕당사를 민주주의로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인조부터 현종 때까지 논쟁은 있었지만 공론이 유지되었다. 즉 다양한 의견이 서로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숙종 때가 되면요 완전히 붕당 정치의 변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국은요 기존의 예송이나 북벌 때의 논쟁과 달리 환국은 지면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 얘기는 잠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드리자면 자 북벌 정책으로 서인과 남인 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논쟁은 논쟁으로만 끝났고요. 현종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두 번에 걸친 예송이 있었는데 예송이 뭐냐면 장래 기간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건 말씀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송 논쟁이란 건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왕이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죠. 뭐 사소한 병에도 죽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과부나 호래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왕 같은 경우는 절대 왕후 자리, 즉 왕비 자리는 비어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왕후가 돌아가시면 새로운 왕후를 다시 뽑아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요, 연산군의 엄마인 패비윤씨, 즉 성종 때까지만 해도 조선 전기죠. 왕후가 죽으면요, 후궁들 중에 가장 서열이 높은 후궁이거나 아니면 서열이 높은 편에 속하는 후궁을 왕후로 끌어올렸어요. 내부 승진을 시켰다고요. 왜냐하면 왕후라는 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아무래도 궁궐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베테랑이 할 수 있죠. 후궁 중에서 한 명을 왕후로 뽑는 게 가장 논리적으로 순리상 맞겠죠. 그리고 왕이 나이를 먹어가면 왕후도 왕이랑 나이대가 비슷해야만 이게 밸런스도 맞는 거고요. 선생님, 후궁들은 신분이 낮은 여자들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큰 오해신데, 왕이 특별히 어떤 궁녀를 사랑해서 궁녀를 후궁으로 끌어올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후궁들은 난다 긴다 하는 여러분 양반집의 딸들입니다. 왕후뿐만 아니라 후궁들도 다 명문 가문의 여자 딸들이기 때문에 후궁 중에 왕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조선의 신분 제도에 어긋남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종 때에도 윤씨가 본래 패비윤씨가 후궁이었는데 본처가 죽게 되자, 전 부인이 죽게 되자 자신의 부인들 중에 한 명인 후궁 중에서 윤씨를 왕으로 끌어올렸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문제가 생겼죠. 패비윤씨와 성종 사이의 부부 사이가 너무 나빠지면서 결국에는 패비윤씨가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연산군이 일으켰던 갑자 사화가 그걸 핑계로 일으킨 사화죠. 자기 엄마를 복수하겠다 하면서. 그런데 그 이후부터 조선에 어떤 전통이 생기냐면 아무리 왕이 나이를 먹었어도 세장가를 갑니다. 왕후는 처녀 중에서
민간에서 한 명을 뽑아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알다시피 조선은 과부의 재혼이 거의 힘든 나라고, 특히 왕후라면 당연히 과부하고 결혼하지 않았겠죠. 고려 시대에는 과부랑 결혼한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종은 심지어 아이가 딸린 과부랑 재혼을 했었다고. 근데 그건 고려 이야기고 조선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광해군 때 그 얘기는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광해군이 자신의 계모인 인목대비를 별궁에 유폐시켜 버리는데, 이게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이 효도를 불효다, 심각한 폐륜적인 범죄다 해서 인조반정 때 서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가장 중요한 명분으로 내걸었던 게 자신의 어머니, 법적인 어머니인 인목대비를 폐위시켰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쫓아낸 거거든요, 광해군을. 인목대비가 광해군의 법적인 엄마인데 광해군의 딸뻘입니다. 즉 선조가 한참 나이를 먹은 다음에 부인이 죽어가지고 새로운 부인을 얻었는데 자신의 손녀뻘 되는 여인과 결혼을 했거든요. 이게 선생님 너무 역겨워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안 그러면 결혼할 여자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는 제가 나이가 40인데 제가 지금 제 왕이라고 치고 제 부인이 죽었어요. 그러면 저는 누구랑 결혼해야 되냐면 16살에서 한 19살 사이에 해당하는 여성과 결혼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이상의 연세를 가진 나이를 가진 여자들은 이미 다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과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처녀랑 결혼하려면 천상이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왕 입장에서도 뭐 썩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나이 차이가 한참 나면 세대 차이도 많이 날 거고, 이렇게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여인을 선생님 좋은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거로 따지자면 궁궐에 있는 수많은 궁녀들을 자신의 후궁, 상궁이나 후궁으로 들이면 되는 거예요. 굳이 자기가 굉장히, 여러분 중전과 왕은 동격의 관계이거든요. 굉장히 존중을 하고 우대를 해줬단 말입니다, 왕후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막 왕후한테 함부로 반말하고 왕후의 일이 이렇게 간섭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를 대표하는 또 다른 한 축인 국모를 자기보다 한참 어린 여자로 뽑는 게 왕 입장에서 탐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목대비 같은 경우도 광해군보다 나이가 한참, 광해군의 딸뻘이에요. 근데 그래서 둘 사이에 미묘한 관계, 뭔지 아시겠죠? 자기의 딸뻘 되는 엄마가 되는 거죠. 게다가 인목대비가 선조의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이게 영창대군이라는 사람인데, 광해군은 여러분 자신의 엄마가 후궁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성리학적인 가정 유교 규범인 주자가래에 의하면 왕통은 본래는 적장자가 계승해야 돼요.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가장 큰 부인, 즉 왕후에게서 나온 자식이 있으면 될 수 있는 한 그 사람을 차기 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광해군 같은 경우는 자신의 부인, 자신의 어머니가 후궁 출신이고, 영창대군 같은 경우는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이건 제 증손자뻘이죠. 하지만 광해군한테도 손자뻘인데, 영창대군은 나이가 한참 어리지만 적장자가 되는 거죠. 왕후의 아들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영창대군 쪽을 왕으로 앉혀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영창대군까지 죽여요, 나중에 광해군이. 그것 때문에 쫓겨나게 되는 것인데, 이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즉 인조가 첫 번째 부인이 죽고 두 번째 부인을 자의대비, 나중에 대비가 돼서 자의대비로 불리는데, 이분을 중전마마로 모시는데 이 양반이 효종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요. 열 몇 살인가 어릴 거예요. 그래서 효종이 죽었을 때도 자의대비는 살아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는 자기 아들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현종이 왕이 되자마자 효종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르는 거고 3년 동안 이 어떤 소복을 입어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상복을 입어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들이 죽어도 상복을 입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자의대비는 자신의 법적인 아들인 효종이 죽었기 때문에 효종에 대한 장례 애도 기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한 게, 큰 아들일 경우는 3년을 입어야 되고 작은 아들일 경우는 1년을 입어야 돼요. 근데 효종은 또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은 소현세자라고 계셨는데, 이 양반이 그 청나라와의 문화 교류를 증진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다가 인조한테 미운 털이 바뀌어가지고 인조가 자기 아들을 독살시켜버리거든요. 이 가문을 완전히 멸종시켜버려요. 그래서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이 왕이 됐으니 그 사람이 바로 효종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효종은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룰에 맞게 1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돼요. 주자가래에 의하면. 이때 서인은 그래서 주자가래에 의해서 1년 동안 상복을 입으면 된다, 자의대비가. 그런데 이에 대해서 남인은 무슨 소리냐. 비록 효종이 둘째 아들이긴 했지만 효종은 왕이었기 때문에 첫째 아들에 준한 룰을 따라야 된다. 일반적인 백성들이 정하는 룰과는 다른 규칙을 정해야 된다. 왕이니까 무조건 큰아들로 쳐야 된다. 3년 동안 입어야 된다, 상복을.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논쟁인 것 같지만 이 논쟁 속에는 정치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서인은 기본적으로 왕을 4대 부들 중에, 즉 양반들 중에 대표 정도로 인식하는 거라면 남인은 왕은 양반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한 단계 위에 신분적 존재로 인식하는 거죠. 이 논쟁 한 번 있었고 또 다시 또 무슨 논쟁이 또 생겼냐면 똑같은 논쟁이 또 한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효종의 부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의대비 입장에서는 이제 며느리가 되는 거죠. 자의대비가 그래서 이걸 또 상복을 입어야 돼요. 며느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9개월, 큰 며느리는 9개월, 둘째 며느리는 6개월을 입어야 되는데 이게 또 여기는 이제 둘째니까 뭐 6개월, 여기는 큰 며느리니까 9개월을 입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논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서인이 이기고 한 번은 남인이 이겼지만 이거 가지고 뭐 쫓겨나거나 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숙종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비록 공로는 유지되고 있지만 사사건건 서인하고 남인이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도저히 무슨 어떤 정책을 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 남인 쪽에서 아 맞습니다 전하 이러면 바로 서인이 태클을 걸어요.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뭐 논쟁은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좀 애매한 경계선이긴 하지만 오늘날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끼리 활발한 정치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 건 훌륭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냥 논쟁을 위한 논쟁, 그냥 타협을 하고 화합을 이뤄도 될 부분까지 시시콜콜 사사건건 싸운다면 우리가 이걸 정쟁이라 그러거든요.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왕 입장에서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숙종이 선택했던 방법이 뭐냐면 한쪽 붕당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한쪽 붕당을 완전히 몰아서 힘을 실어주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숙종 본인의 잔인한 품성과 이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변덕스럽고 잔인한 품성. 그래서 첫 번째는 경신왕국 때는 남인들을 다 쓸어버려요. 남인을 영모죄로 물어붙여서 다 쓸어버리고 서인들을 모두 끌어올려요. 서인들을 끌어올립니다. 아까 제가 북벌정책 전 시간 마지막에 얘기할 때 숙종 때 윤휴를 중심으로 북벌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랬죠. 윤휴가 남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북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중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산성들을 수리하고 군대를 육성하는데 서인이 이거를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방에 내려가서 군대를 육성하고 있는데 모든 걸 왕한테 보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몇 가지 군대의 증강과 관련된 걸 남인들이 알아서 처리한 게 있어요. 그거를 역모를 하기 위해서 몰래 모략을 꾸민 것이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남인들을 모두 척살해버려요. 그리고 숙종은 서인들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줍니다. 근데 이렇게 돼서 서인들의 힘이 너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서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다시 서인들을 다 작살내버리고 심지어는 은퇴해가지고 충청도 고향에 내려가 있던 송시열에게 사약까지 배달해줍니다. 먹고 죽으라고. 근데 이제 이 송시열이라는 사람은 요즘으로 치면 조선은 성리학 국가니까 조선 전기의 성리학을 지배했던 분이 이황이라면 조선 후기의 성리학을 지배했던 자가 송시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정진석 추기경 그리고 조계종 정종 개신교 총연합회 대표 목사님 종교계 지도자 3명을 한꺼번에 날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러면 대통령 바로 탄핵당할 거예요. 요즘 같은 종교의 시대가 아닌 시대에도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하다못해 박정희 대통령도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김수환 추기경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김수환 추기경 자기 하고 싶은 말 대통령 앞에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민심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거에 비하면 조선은 더 심하죠. 성리학 국가인데 성리학의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송시열을 날려버렸다? 숙종이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배프가 크고 어떤 면에서는 진짜 말로 간탱이가 부었던 사람인지 알겠죠? 서인을 모두 날려버리고 남인을 다 끌어올려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송시열마저 죽이는데 다른 사람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자 이제는 또 남인들이 권력을 잡는데 사실은 숫자적으로 서인이 더 다수파거든요, 이 당시 이미. 북벌정책 같은 걸 추진하면서 모든 군사기반과 이런 걸 서인이 다 쥐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서인을 날려버리고 난 다음부터는 숙종 본인도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계속 이 치세가 나갔다면 아마 서인이 또 한 번 반정을 일으킬지도 몰라요. 이미 서인은 인조반정을 한번 일으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어요. 한 번 건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 해본 도둑질은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보편타당하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애당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한 번만 하고 말지 이런 거 없어요. 되게 힘들어요. 한 번 재미 붙이면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인이 또 언제 반정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숙종은 이번엔 또 남인을 날려요. 이때 이제 희생된 사람 중에 하나가 장희빈이거든요. 장희빈이 남인에서 밀었던 여인인데
왕후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번에 사야까지 받게 되고, 그래서 이런 와중에 또 서인이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서인이 권력을 잡는 와중에서 서인이 다시 또 쪼개져요. 노론과 소론으로. 그리고 남인 이렇게. 노론은 서인, 남인에 대해서 좀 강경파였고 소론이 조금 온건파예요. 이런 와중에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승자가 누게 되냐면 경종 때는 장희빈의 아들이 경종인데 경종 때는 잠깐 소론이 밀었던 사람이 왕이 됐지만 경종이 일찍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조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노론이 전국을 주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 노론의 전국 주도를 막기 위해서 그냥 노론 물러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영조와 그 다음 왕인 정조가 선택했던 게 뭐냐면 탕평책이에요. 붕당을 편향됨 없이 골고루 등용하겠다는 건데 실제로는 이것을 통해서 노론을 견제하고 그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거를 92쪽과 93쪽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영조와 정조는요. 탕평책뿐만 아니라 영종조의 정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93쪽에 보시면요. 3번 탕평론의 대두에 보면 3번 탕평론의 대두에 괄호 3번에 보시면 영조의 탕평정치가 나와요. 그죠? 영조는요. 탕평책을 추진하면서 탕평파란 파를 아예 만들어요. 탕평파라는 건 어떤 특정한 정치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게 남인이든 그게 소론이든 노론이든 간에 좀 둥글둥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논쟁보다는 타협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을 중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탕평책이죠. 온건한 사람들을 등용하겠다는 거고, 살림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살림이란 것은 송시열처럼 정계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막후에서 제야에 내려가서 고향에서 계속 서울에 있는 후배들한테 편지 같은 걸 통해서 막후에서 정치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제야 살림들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할 말이 있으면 중앙관리로 와서 나한테 얘기하든가 아니면 입 다무세요. 이거죠. 살림의 존재를 부정하고 붕강정치의 지방의 온상 노릇을 하던 서원을 일정 부분 정리했고요. 이조전랑의 권한을 축소시켰습니다. 이조전랑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을 달아놨는데 이조전랑은 하급관리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이조전랑을 차지하는 붕당은 미래에 고위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많은 관리들을 자기 붕당으로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조전랑이 갖고 있는 이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조정의 권한을 후임자 추천권과 하급관리 임명권을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조전랑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관직이 되거든요. 붕당의 온상이 되었던 꼬투리를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개혁정책을 위해서 균역법을 시행합니다. 우리 균역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조세제도의 변화에서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94쪽이 따로 있는데요. 그때 제가 좀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고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를 시행하고 태종 때 시행되었던 신문고, 억울한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주는 신문고를 부활시키고 또한 속대전, 성종 때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경국대전을 다시 개정한 겁니다. 속대전이 나오고요. 동국문헌비고라는 백과사전까지 이제 편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영조가 탕평책을 실시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이제 정조의 탕평책이 나오겠는데요. 정조는 시파를 중용했습니다. 이게 또 시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들으면 사도세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 자, 정조는 여러분 영조의 손자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조에게는 사도세자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약간이 아니고 매우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냥 또라이입니다. 사이코패스예요. 그래서 물론 가끔 드라마에서는 과연 사도세자가 사이코패스였겠느냐? 그렇지 않다. 역사가 그런 사람을 만들었을 것이다라는 상상력 하에 되게 좀 멋있는 사람으로 그리는 드라마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몰라요. 해경궁 홍씨가 적은 한중록이나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살인을 즐기고 내시나 궁녀를 멋대로 죽인 다음에 심지어는 죽인 내시의 목을 들고 자신의 부인인 해경궁 홍씨한테 가가지고 여보 나 잘 죽였지? 이런 식으로 정말 요즘 같으면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될 그럴 오원춘이나 이런 사람들을 연상시키게 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다라는 기록을 과장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할지라도 정상은 아니었다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노론이 사도세자의 폐위를 논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도저히 안 됩니다. 전하, 사도세자를 폐세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의 아들인 정조를 차기 왕위 계승자로 만드십시오라는 주장들이 이미 있었는데 영조가 여러 번 사도세자에게 경고했는데 아니 정상이 아닌 사람이 이걸 듣겠습니까? 정신병자인데. 그죠? 그래서 사도세자가 계속 이상한 행동을 남발하고 이상한 행동이라는 표현 좀 부족하고요. 미친 행동을 살인을 계속 저지르자 사도세자를 굶겨 죽여버리죠. 영조가 정말 독한 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그냥 쫓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죽여요. 죽이는 것도 그냥 사약을 내리면 되는데 자신의 아들을 굶겨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거죠. 국법을 어지럽히는 자에는 아들이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도 있겠죠. 뭐냐면 사도세자를 어차피 세자로 임명한 것도 영조죠. 만약에 사도세자가 쫓겨나게 되면 영조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론이 이걸 걸고 넘어지니까 아예 더 세게 나가가지고 노론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 버린 거죠. 제가 옛날에 대학 시절에 모든 체육학을 전공한 분들이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체육학 전공한 분들이 친한 친구들이 많은데 개중에 가끔 보면 좀 술이 좀 취하면 약간 조금 해서는 안 되는 좀 무례한 행동들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체육학을 하신 분들 중에 이제 대학 시절에. 근데 미리 단설답니다. 모든 체육학 전공자들이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운동하는 사람들답게 좀 혈기가 왕성하다 보니까 가끔 술 취하면 조금 좀 과장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27살이죠.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되게 학번이 높을 때죠. 2002년 때예요. 제가 9학번인데. 제가 대학 사회 내에서는 최고 선배급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간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기숙사로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1학년들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이제 우리는 그걸 보면 알아요. 대학교 1학년도 티가 나거든요. 1학년인 학생들한테 5명이 너무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막 고성방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체육학과 점퍼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방가를 하고 그래서 지나가던 다른 과 또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이 그거 학교 앞에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면 됩니까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뭔데 이놈들아! 이래가지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된 건데 근데 제가 이제 몇 명은 제가 아는 얼굴이 있더라고요. 다른 과 그만하라고 이제 그쪽도 그만하시고 이제 돌아들 가세요 이러고 있는데 이쪽에도 여기도 좀 약간 술 취한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여학생이 운동하는 이런 말을 물론 하면 안 되죠.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만 운동하는 놈들이 말이야 모범을 보여야지. 하여간 새끼들 머리에 뭐만 찼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 체육학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해서 그 여학생의 멱살을 잡은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죽인 살린 얘기 서로 된 건데 이게 제가 이제 말렸어요. 말렸는데도 계속 이런 거예요. 이제 술이 좀 취해가지고. 근데 이제 1학년 때 이제 체육학과는 학교 생활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아마 선배들한테 기가 눌린 것들이 이제 좀 술을 먹고 좀 해방감을 느끼고 싶어서 해병대 출신들이 보면 제대하고 난 이후에 해병대 전후에 모이면 좀 터프해지거든요. 과격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계속 과격한 모습을 보여서 자꾸 이러시면 내가 아는 당신들의 선배를 불러서 당신들을 정리할 거니까 그만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만 한 명이 이제 저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한 명이 저한테 네가 뭔데 그래? 알았어요. 해가지고 그 전화할 때 저보다 1년 후배인데 이제 먼저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원생으로 있던 체육과 후배한테 전체 이제 체육과 학생회장 출신인데 야 와서 좀 니네과 후배들 좀 정리 좀 해라. 데리고 가라. 좀 시끄러워 죽겠다니까. 형! 좀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 형이 정리 못해? 야, 내 말을 들어야지. 임마 빨리 와서 정리해. 그러니까 알았어. 있어봐. 이제 왔어요. 왔는데 이 친구가 왔는데 잘 다독거려서 보내면 되잖아요. 딱 오자마자 바로 애들 무릎을 확 꿇히는 거예요. 구라 이 자식들 하면서 자기 후배들을 무슨 길거리에서다 무릎을 꿇고는 이거 제가 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거보다 좀 더 과격한 액션이 있었는데 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통을 한 대씩 빵빵빵 팍 세게 쥐어박는 거예요. 이 새끼들 전부 오리 걸으면 따라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놓고는 저기 좀 시비가 붙었던 상대과 예비역들한테 자, 이 정도면 만족하시죠?
그게 이제 저랑 다른 학생들이 다 전부 벙쪄가지고, 야, 근초나, 그만해. 그러니까, 만족하시죠? 다들. 예. 그리고, 그쪽 분들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애들이 운동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이거 혼냈으니까, 됐습니까? 이러니까, 예, 이렇게 됐어요. 예? 그리고는, 정말 저거가 미안해지더라고요. 얘가 이제 오래 걸어버리지 학교 운동장까지 걔들이 이제 실려갔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저도 모르죠. 그 다음에 물어봤는데, 홍구멍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 근촌이랑 술 한잔 하면서 또 얘기해서 한 달 뒤에, 야, 그냥 보내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성질을 내. 그러니까, 자기 말은 이거죠. 만약에 이럴 때, 맨날 자기 이런 일을 겪을 때 한 번씩 이런 일이 생기면, 야, 이 자식들아, 돌아가자, 이러면, 맨날 이런 거 자기가 후배라고 맨날 이렇게 보호해주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더 세게 나갔다고, 그냥,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했던 행동들은 한 50% 순화시켜서 하는 행동, 이거보다 훨씬 가격하게 혼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역시 제가 역사학도답게, 아하, 이게 영조의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노론이 끊임없이 사도세자의 비행을 폭로하면서 계속 걸고 넘어졌거든요. 영조에 대해서. 누가 세자로 안 친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조가 아예 굶겨 죽여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러니까 노론들조차도 벙한 거죠. 아니,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 철학과는 전혀 무관하게 순전히 감성적인 입장에서 사도세자가 이렇게 죽은 건 좀 미안한 일이다. 정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게 시파가 되고요. 아니야! 구모 중어도 마땅하다라고 끝까지 밀어붙인 게 벽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론 안에서도 시파와 벽파가 있고 남인들은 주로 시파지만 가끔 벽파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시파 벽파로 갈리게 되니까 이게 시파를 정조가 중용했다는 건 굳이 특정한 붕당을 중용했다기보다는 노론이든 소론이든 남인이든 간에 사도세자의 죽음,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했던 사람들을 중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절로 탕평책이 돼버린 거죠. 저절로. 왜냐하면 죽음을 애도했던 사람들은 다양한 붕당이 있는데 이 붕당을 모두 등용했으니까. 또 정조의 탕평책은 또 약간의 차이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영조의 탕평책은 아까 탕평파를 육성해서 둥글둥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조의 탕평책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할 말 다 하게 해요. 대신에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이 내려요. 할 말 얘기해봐 한번. 논쟁시킨 다음에 됐어, 네 말이 오라. 그러면 이제 전하 그것은 그만해 하고 이렇게 끝내는 탕평이에요. 이게 준논 탕평이라고 불리는데 정조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학식과 본인의 식견에 대한 자부심이 이 사람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조는 자신 있게 이걸 밀어붙였던 거죠. 그리고 학문 연구기관으로 그 밑에 보시면 규장각을 설치했다고 되어 있죠. 사실 규장각이라는 건 정조의 측근을 육성하기 위한 기관이기도 했고 정조의 친위 부대로 장룡령을 설치했고요. 친위 부대라고 적어두십시오. 수원에다가 화성을 건설하죠. 이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고 정약용에 의해서 건설되었죠.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초계문신제를 실시하고 초계문신제라는 건 또 적어두시면 재교육입니다. 지금도 공무원들이 공무원 연수원 같은 데서 재교육을 받거든요. 이 초계문신제라는 건 관리들을 재교육시키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관리들을 육성하고 신의 통공을 통해서 서울에 있던 시전상인들의 독점 상권을 폐지시킵니다. 서울에 있는 시전상인들은 독점권을 상업할 때 독점권을 받았고요. 독점권을 받은 대신에 정부가 필요한 물건들을 납품해 줬거든요. 정부는 이제 필요한 물건을 돈 주고 살 테니까 너희도 독점권을 버려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자유로운 상업의 발전을 도모했다는 거고 서울에 대한 차별을 완화시켰고 새로운 법전으로 대전 통편을 편찬시킵니다. 그러니까 성종 때 만들어진 경국대전이 영조 때 속대전으로 개정되고 다시 한번 정조 때 대전 통편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영조와 정조의 정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살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군사제도의 변화는요. 조선 전기의 5위였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중앙군이 첫 번째 줄을 보시면 4번에 1번 5군형으로 바뀌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군은 소구군 체제로 바뀌었다. 소구군이라는 것은 양반까지 모두 포함시켜서 지방군을 편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양반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또다시 군대를 빠져나가게 되고요. 실제로는 평민들의 군사 부담이, 노비와 평민의 군사 부담이 더 증진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에 보면 전 수치제도의 개편이 나오는데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수치제도의 개편에 대해서 좀 한번 언급을 드려보자면요. 영정법과 대동법과 균형법이 나오죠. 자, 여러분 잠깐 칠판을 볼까요?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역시 또 한 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중요한 주제니까 역시 94페이지 5번 수치제도의 개편에 그 박스를 잘 봐두십시오. 자, 조세제도는 크게 수치체제는 전세, 즉 토지세, 땅에서 나오는 것에 기반을 둬서 나온 수확량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방식. 그리고 공납,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정부가 국민들한테 걷어갔던 토산물을 바치게 하는 제도.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역입니다. 역이라는 것은 군역과 군대 가는 것과 요역, 공사장에 징발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조선 전기에는요, 이 전세제도를 세종대왕이 전분 6등, 연분 9등이라 그래서 이건 한번 전기랑 연관지어서 보실 수 있도록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전분 6등과 연분 9등이라 그래서 풍흉에 따라서 세금 거두는 걸 차등을 뒀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분 9등급, 9등급이 가장 흉년, 연분 1등급 이게 가장 풍년입니다. 그래서 가장 풍년일 때는 미국 20두 정도를 거두고 가장 흉년일 때는 1결당 미국 4두 정도를 거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정부가 이거를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측정을 했을 때만 이 제도가 빛을 발할 수 있죠. 즉 지금 분명히 흉년인데 4두만 거둬야 되는데 뭐 풍년이네 하면서 뻗떡하면 막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이럴 거면 차라리 후기로 가게 되면서 정해진 액수만 내자. 1결당 미국 4두에서 6두로 딱 정해진 액수만 내게 해요. 전세의 정액화라고 하죠. 정해진 액수만 낸다는 겁니다. 전세의 정액화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일결당 미국 4두만 딱 내요. 농민들이 부담이 확실히 좀 줄어들었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조선 전기에 했던 공납제도는 이미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15세기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은 국가가 돈 주고 사야죠. 이거를 조선시대쯤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시쳇말로 삥 뜯는 거거든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공납은 이미 16세기가 되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백성들이 국가에 내는 건데 여기 또 부정이 개입돼요. 즉 여러분 관리를 뽑는 시험이 과거 시험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과거 시험을요 과거 시험에서 성리학을 물어보니까 한문을 물어보고 유학을 물어보니까 문학을 물어보고 경제와 관련된 그 조세제도 즉 회계학 같은 것들은 당시 양방 고위 관료들은 오히려 몰라요. 그러니까 회계, 즉 요즘으로 치면 세무공무원이죠. 세무공무원들은 따로 있었어요. 이서층이라 그래서 중인들이 맡아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만 나쁜 마음 먹으면 위에 있는 고위 관료들을 어느 정도 속이는 건 사실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서층하고 세무공무원 이서층들하고 향리들 그리고 사또 그리고 상인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국가가 농민들이 국가에 내는 공납품을 미리 내버려요. 국가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통영지역에서는 굴을 토산품으로 바친다. 이렇게 되면 통영지역의 굴을 이 사람들이 미리 국가에 내버리고 자 우리가 미리 제출했으니까 너희들은 우리한테 돈을 내라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굴값이 예를 들어 한 마리에 50원이면 이거를 한 마리에 500원, 1000원 이렇게 폭리를 취해서 받아버리는 거죠.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사또한테 항의를 하면 사또는 이미 미리 상인들과 이서층들로부터 받은 뇌물이 있기 때문에 돈 내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박납의 폐단이라 그러는데 16세기가 되면서 이 박납의 폐단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사실 백성들이 이로 인해서 당했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개정하기 위해서 바꾼 게 바로 후기에 실시한 대동법이에요. 광해군 때 처음 실시되었고 숙종 때까지 100여 년간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대동법이란 건 뭐냐면 기존에 토산물을 내던 거를요. 공납을 쌀이나 포로 쌀포 혹은 동전으로 바꾸게 한 제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대동법이 굉장히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역은요. 요것도 재밌는데 16세기가 되면 군포제가 확립이 돼요. 그러니까 본래는요. 여러분
모든 16세에서 60세의 남성은 다 군대에 가야 돼요. 근데 조선이란 나라가 아시다시피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 임진왜란 전까지 큰 전쟁이 별로 없었어요. 큰 전쟁이 별로 없다 보니까 평화 시기가 계속 지속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군대를 안 가도 솔직히 군대를 운영하는 게 여러분 돈이 되게 많이 깨지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군비 지출 국가예요. 세계적인 군사 강국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군대에 돈을 쓰고 있는 건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완전히 평화로운 체제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고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우리보다 훨씬 강한 강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끔 북한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요. 무슨 공안 우리가 뭐 북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져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당장 저부터도 지금도 기억나요. 1999년도에 북한이 연평도에서 도발을 했던 연평해전을 일으켰을 때 제가 군 복무를 갓 마치고 제대를 해서 발굴장에 가서 고고학 발굴을 하고 있을 때예요. 뭐 무슨 학문을 연구한 게 아니고 돈 주니까 간 겁니다. 아르바이트로 복학하기 전에 발굴장에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지루하니까 라디오를 틀어놓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삽질만 하는 거예요. 계속 엄청 힘들어요. 근데 라디오를 틀어놓고 이제 하고 있는데 노가다 막노동 하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북한이 연평도에서 도발을 했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발굴장에 있던 저희 선후배들이 한 20명 정도가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도 계셨고 근데 그 뉴스가 나온데도 다들 어머 어떡하면 좋아 북한이 내려오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일했어요 계속. 아이고 북한 새끼들 또 지랄이구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난 지 이제 60년 됐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때는 60년도 아니죠. 99년이니까 6.25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채 안 됐을 때죠. 그 당시에는. 근데도 우리가 뭐 별로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나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포감을 가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본래. 비교적 불안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그렇게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데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난 뒤에 국정지역에 출몰했던 왜구나 여진족을 제외하고는 큰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조선 정부에 조선의 엘리트들과 백성들이 어찌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나라를 위협할 만한 큰 나라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명나라의 오른팔인데 명나라가 동아시아 세계를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도전은 꼭 명예에 대한 도전인데 누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까? 그러니 군대를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냥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군대에 가는 대신에 세금을 내라 하면서 절묘하게 물론 저기 더 복잡한 사연이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까지 사연까지는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1년에 군포를 2필씩 내라. 이걸로 끝내버린 거예요. 군역이 이제 세금이 돼버린 거죠. 군역과 요역을 통합해서 군포제를 했어요. 근데 이 군포 2필이요, 여러분,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때 상황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 기준으로 하면 군포 한 필이요. 1결당 미국 4두라 그랬죠, 영정법이. 군포 한 필이 미국 2두하고 비슷해요. 따라서 집에 16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자가 한 4명만 있으면요. 군필을 8필 내야 되는데 1년 반에 한 번씩 냅니다. 8필을 내는데 8필이면은 여러분 1년 내는 1년 토지세의 2배예요. 이게 보통 부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여주겠다 해서 아까 영조가 균역법을 한 거예요. 군포를 2필 내던 걸 한 필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군대를 안 가도 된다. 세금으로 내라. 근데 군대 안 가는데 세금을 1년에 뭐 2천만 원씩 내라.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군대를 갈 거예요. 견디지. 왜냐면 선생님 그래도 전 군대 안 갈래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잘 사는 분들이고 가난한 분들한테는 1년 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1년에 세금 2천만 원 내면 군대 안 보내줄게. 그럼 군대를 갈 수밖에 없죠. 눈물을 머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군대를 가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매국 뭐 이러지 마시고 저 군대 갔다 왔어요. 열심히 군생활 했고요. 포상휴가도 2번이나 받았어요. 열심히 군생활해서. 근데 군포를 한 필로 줄여줬으니까 이 부족한 군포를 보충하기 위해서 또 뭘 했겠죠. 자,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박스를 보시면 영정법, 대동법에 대해서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결과를 보시면 영정법은 전세의 정액화, 전세율의 경감, 대동법은 공납의 전세와 공인의 출현, 공인의 동그라미 칠해두세요. 대동법은 결과에 자 보세요.
국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납 대신에 쌀포 동전으로 내기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국가가 필요한 물건들을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이제 국가는. 이렇게 되니까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납품하는 상인 집단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공인이라 그래요. 적어두시죠. 상인 집단이라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납품해주고 대신 정부로부터 대가를 받는 거고 이때 대가를 줄 때 정부가 뭘 줬냐면 돈을 줬어요. 돈을.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상평 통포를 비롯한 동전들이 유통되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고려 시대부터 이미 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제대로 유통된 적이 없어요. 자급자족형의 국가였기 때문에 돈이 유통이 안 됐어요. 근데 조선 후기의 대동법 실시 이후부터 눈에 띄게 동전의 유통이 활발해지고 이제는 모든 거래를 돈을 통해서 하는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돈을 통해서 교류를 하면 훨씬 편해지기 때문에 교류 자체가 훨씬 활발해지죠. 예. 그렇게 해서 오히려 또 상품화폐제가 발달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고요. 균역법은 자 결과를 보시면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1결당 미국 2두씩의 결작을 지주한테 부과했어요. 그리고 선무군간포 같은 걸 만들어서 선무군간 이런 거예요. 돈 많은 애들 불러 모아놓고 야 니네 돈 많은데 명예를 얻고 싶지 않아? 네! 그럼 라이온스 클럽 회장 자리 줄 테니까 돈 좀 내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선무군관이라는 이제 무신직인데 실제 하는 일은 없어요. 명예직을 하나 주고 그 대신에 돈을 받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선생님 권력도 없는데 그걸 왜 누가 돈 주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돈이 많은 분들은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재산이 제가 한 300억 되는데 그중에 한 1, 2억 나간다고 해서 뭐 가난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1, 2억 쓰고 큰 명예를 얻는다면 써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사람은 누구나 다 돈을 가지면 그다음에 명예나 권력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이제 부족한 재정을 메꿨다라는 거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영정법과 대동법 균역법을 꼭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시고요.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가 생겨요. 이 경제 구조의 변화와 사회 변동은 또 제가 이제 좀 앞에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붕당 정치와 영종조를 얘기하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까먹었군요. 괜히 중간에 그 체육학과 얘기해가지고 좀 많이 지나갔는데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조선 후기의 경제 변화와 실학 그리고 세도 정치를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